2025년 1월 LA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5배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산불이 LA를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무려 2,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대재앙 속에서 미국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방화, 약탈, 사기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LA 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미국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인들은 이 화재 현장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 에단 스펜서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죠. 창 밖으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매캐한 냄새가 온 도시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7일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첫 뉴스를 접했을 때만 해도 이 산불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면적의 35배라는 엄청난 규모의 화재 현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그저 또 하나의 환경재난 다큐멘터리를 만들 것이라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은 제가 이전에 취재했던 그 어떤 재난 현장과도 달랐답니다. 스펜서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로버트 씨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첫 마디였죠. 화재 발생 일주일 만에 약탈과 방화 혐의로 체포된 인원만 100명이 넘어섰어요. 소방관을 사칭해 빈집을 터는 사기꾼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피구역에서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통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어진 지방검사장과의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유독 한인 커뮤니티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니까요. LA 경찰국은 시내에서 대피구역 야간 통행금지 위반, 절도, 소방관 사칭, 기물 파손 등으로 14명을 붙잡았고, 우리 보안관실은 불법 드론 비행 등 혐의로 34명을 체포했습니다. 총 피해 규모가 2,5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사망자 25명, 실종자 30명. 차가운 통계 숫자들이 이 재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죠. 1만 채가 넘는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오랜 대학 동창이자 라이벌인 리처드 웨슬리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에단, 너도 여기 왔구나. 근데 이상한 소문 들었어? LA 한인들이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대. 내가 특종 하나 잡았는데? 그의 말투에는 왠지 모를 악의가 느껴졌더랬죠. 다음 날 LA 총영사관의 현장 지휘 본부를 찾았습니다. 한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피해 상황 파악보다는 오히려 구호품 전달에 더 바빠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마스크 10만 장을 비롯한 엄청난 양의 구호 물품들이 쌓여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쉴 새 없이 물품을 분류하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 조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총영사관 관계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그들의 행동은 제가 알던 관공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답니다.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비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재난 상황에서 보통 인간의 이기심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한인들은 왜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일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재난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 특별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파헤쳐보기로 했죠. 취재 둘째 날, 코리아타운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LA의 처참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산불이 23,700에이커의 면적을 집어삼키면서 LA 전체가 재난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코리아타운에 들어서자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달까요? LA 한인의 건물 앞에는 이미 수많은 구호품이 체계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스크 10만 장을 비롯해 이불, 생필품 등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구호품을 정리하는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한 젊은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체계적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봉사자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녀는 박지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수 씨의 설명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LA 한인회는 산불 발생 직후인 1월 7일부터 LA 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해요. 사흘 만에 이 정도예요. 타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계속 물품을 보내오고 있어서 이따 전달할 예정입니다. 취재를 위해 코리아타운의 한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계산대 옆에 이재민 무료 지원 물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전화로 물품값을 미리 지불하고 이재민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였죠. 다른 마트들은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마트 주인의 말에 순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이 선행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지수 씨는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씁쓸히 웃었어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LA 폭동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LA 전역에서는 약탈과 방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피한 고급 주택가에서는 에미상 트로피까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녁에도 계속 봉사활동이 이어진다고 하던데 그때도 취재해도 될까요? 제가 묻자 지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다시 찾은 현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수 씨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야간 순찰을 시작한 겁니다. 빈집을 노리는 도둑들이 많아져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피해 속에서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재난 앞에서 왜 한인들만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걸까요? 리처드의 의심 어린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다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제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지수 씨와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맴돌았죠. 자정이 다 되어 편집실에서 오늘 찍은 영상들을 돌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자선활동의 이면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PR이나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건 말이에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객관성을 잃어선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취재는 저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이면 제 의심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거라는 걸.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줄 더 놀라운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취재 사흘째 LA 카운티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산불로 대피한 주택가를 노린 빈집털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였죠. 정전으로 경보기와 보안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틈을 노린 범죄자들 때문에 경찰도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코리아타운에서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재미 해병 전우회 서부연합회와 함께 커뮤니티 비상순찰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약탈과 방화를 목격하면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로 연락해 경찰 출동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순찰대 발족식 현장에서 만난 박지수 씨의 표정은 전과 달리 비장해 보였습니다. 한인 상점들도 계속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요. 취재를 위해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증언은 가슴 아팠어요.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었어요.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처리가 지연된다고만 하고 한 노부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숙박업소와 의료용품 판매처들의 행태였어요. 대피소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모텔을 찾은 이재민들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우고 있었거든요. 마스크와 응급용품 가격도 평소에 3배 이상 뛰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악마 같은 짓이네.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리처드가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네가 취재하는 한인들은 뭐가 달라? 다 이미지 마케팅 아닌가?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 제가 언성을 높였죠. 하지만 리처드는 비웃기만 했어요. 순진하긴. 내가 특종 하나 보여줄게. 다음 날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가짜 자선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기부를 요청하고 심지어 발신자 정보까지 조작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었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LA 경찰국은 약탈과 절도 용의자 2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죠.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의 불안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인 커뮤니티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합동으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쉼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무료 급식은 물론 법률 상담까지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리처드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게 다 이미지 마케팅일까? 하지만 현장에서 본 한인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들은 카메라를 피했고 취재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밤이 되어 편집실에서 오늘의 영상을 돌려보는데 갑자기 리처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 9시 반드시 와봐. 네가 그토록 믿는 한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테니. 그의 목소리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날 밤을 보냈답니다. 리처드와의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아침, 코리아타운의 한 마트 앞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방관 복장을 한 남성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더니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죠. 저 사람 잡아요. 한인 순찰대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고 도망가던 남성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소방관을 사칭해 빈집을 턴 절도범이었더군요. 그를 경찰에 인계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문득 마트 사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 사장님의 마트를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인데도 이재민들을 위한 물품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1992년 LA 폭동 때도 이랬어요. 김 사장님은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죠. 결국 우리 스스로 무장하고 가게를 지켜야 했어요. 그때의 교훈이에요.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그때였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재외동 포청장이 LA 한인회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필요한 구호 물품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놀라웠던 건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지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산호세, 샌디에고 등 미국 전역의 한인사회가 발벗고 나섰어요. 마스크 10만 장, 담요 150여 개. 숫자들이 계속 늘어났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김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LA 폭동 때 우리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차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순간 리처드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보여주려 했던 한인들의 진짜 모습이란 게 무엇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무언가가 크게 바뀌고 있었답니다. 마트를 나서는데 김 사장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LA를 지키는 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니까요. 그 말씀에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리처드를 만나러 가는 길 휴대폰에 타 지역 한인회의 지원 소식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진실은 이미 여기 있었다는 걸.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실 말이에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리처드가 승리에 찬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가 보여줄 특종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목격한 진실이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LA 한인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구호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쉬지 않고 물품을 분류하고 포장하느라 바빴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지수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더없이 맑았죠. 한인회 건물 안은 마치 작은 군수기지 같았어요. 한쪽에선 의류와 생필품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른 한쪽에선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별도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따로 있어요. 지수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퇴근 후에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도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인 식당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을 위해 새벽부터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죠. 처음엔 10명 분량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100명 이상의 식사를 준비해요. 모두가 조금씩 돕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한 식당 주인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 대부분이 카메라를 피했다는 겁니다. 취재는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그들에게 이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당연한 일이었나 봅니다. 자원봉사자들 사이에는 특별한 규칙도 없었어요. 그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서 찾아하고 있었죠. 누군가 지치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메웠고 부족한 물품이 생기면 서로 연락해 채워 넣었습니다. 해질녘 한 무리의 이재민들이 한인회를 찾았어요. 그들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오면 도와준다고 들었어요. 망설이며 건넨 그 말에 봉사자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수 씨가 앞장섰습니다. 이재민들은 하나둘 안내를 따라 물품을 받아갔어요. 담요, 생수, 마스크, 간단한 식료품까지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챙겨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저 건네주는 게 아니라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가며 전달했거든요. 아이가 있는 집이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거예요.
노인분들은 이런 물품들이 도움될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발걸음은 더 이어졌습니다. 한 젊은 부부는 갓난아이를 안고 왔어요. 기저귀가 떨어졌는데 말을 잇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인회 봉사자들은 서둘러 육아용품을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망설여졌어요. 한 이재민이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도와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곳 한인분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치 오랜 이웃처럼 대해주시니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산불의 연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서로를 보듬는 인간의 온기,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이해와 배려. 그것은 어떤 재난도 꺾을 수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오는 길, 뒤돌아본 한인회 건물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끝나지 않은 산불처럼 그들의 도움의 손길도 계속될 것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카메라에 담은 장면들을 돌려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그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곁을 지키는 것. 한인들은 그걸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의 마지막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때 받은 온정을 이제는 우리가 나눠줄 차례인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이 모든 것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었나 봅니다. 취재를 마치고 리처드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리처드와의 대화는 예상대로 불편했습니다. 그의 카메라에는 구호품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무질서한 모습이 담겨 있었죠. 자, 여기 봐. 네가 그토록 칭찬하던 한인들의 진짜 모습이야. 리처드가 득의양양하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은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구호품을 받자마자 되팔려 한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리처드, 네가 찍은 사람들은 한인들이 아냐. 이재민을 가장한 중국인들이라고 제가 지적하자 리처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영상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팰리세이즈 화재 현장에서 소방 항공기 슈퍼 스쿠퍼가 불법 드론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소방 항공기의 날개에 큰 구멍이 생겨 30분간 운항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봐, 이런 게 진짜 뉴스지. 리처드가 서둘러 현장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리처드를 다시 만났습니다. 리처드, 넌 진실의 반쪽만 보고 있어. 전날 못한 말들을 그에게 내뱉었죠. 네, 카메라에 담긴 건 편향된 시각일 뿐이야. 내가 보여줄게, 진짜 현장을. 그리고 제가 찍은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굿휠에 전달되는 구호품들, 묵묵히 이재민들을 돕는 한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까지. 리처드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것과 다른데?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실이란 건 항상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때론 우리의 편견이 진실을 가리기도 한다는 것을요. LA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산불의 연기가 가득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작은 희망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인들의 나눔 정신이 만들어낸 작지만 확실한 희망 말입니다. 편집실에서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죠. 한 장면 한 장면을 살펴볼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첫 촬영 날의 영상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이상하군요.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다니. 그때의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모든 것이 계산된 쇼처럼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시간 순으로 영상을 돌려볼수록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들, 우연히 포착된 작은 친절들, 그리고 거절당했던 수많은 인터뷰 요청들까지. 진정성은 의외의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인마트 뒤편에서 우연히 찍힌 장면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재민들이 가져갈 음식을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을 텐데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더군요. 밤이 깊어갈수록 편집은 새로운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재난 속 미담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선함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인들이 있었죠. 제가 촬영한 영상들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지친 표정, 이재민들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한인들의 따뜻한 손길까지. 어떤 장면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새벽녘 잠시 휴식을 취하러 편집실을 나섰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산불의 연기가 뒤덮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희미하게 별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처럼요. 다시 편집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건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 본연의 선함에 대한 기록이었죠. 한 장면 한 장면을 이어가며 마치 퍼즐을 맞추듯 이야기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재난이라는 어둠 속에서 발견한 작은 빛들이 모여 하나의 큰 희망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다큐멘터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지를 마지막 영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다큐멘터리는 제 변화의 기록일지도 모르겠어요. 의심 많던 제가 진정성을 발견하게 된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이제 편집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이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졌을 때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것뿐이었죠. 다큐멘터리가 지역 방송을 통해 첫 방영되던 날, 저는 편집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찍은 수많은 영상들이 과연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한인들의 진정성이 잘 표현됐을지 걱정됐거든요. 방송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인 커뮤니티를 향한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가 넘쳐났고, 주류 언론들도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시작했어요. 취재 현장에서 만났던 이재민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잘 전달해 주어서 고맙다는 메시지부터 한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라는 고백까지 진심 어린 말들이 쏟아졌어요. 주류 방송들의 연이은 보도로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는 LA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ABC 같은 대형 방송사들도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뉴욕타임스는 재난이 보여준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어요. 방송 이후 한인 상점들에는 감사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적힌 카드였어요. 그동안 이방인 취급을 받아왔던 한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인정이 있었을까요? 여러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 민족의 역할을 다룬 교육 자료로 제 다큐멘터리를 활용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인들의 리더십이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다른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진정한 이웃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LA 곳곳에서 한인들의 사례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죠. 소방서와 경찰서에서도 특별한 감사장을 보내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자발적으로 방범 활동까지 해준 한인 커뮤니티의 노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강한 공동체 정신.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아직도 LA의 하늘은 잿빛입니다. 산불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의 싸움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걸요. 재난 속에서 발견한 인간의 국적을 넘어선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인들이 있기에 이것이 바로 제가 카메라에 담아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산불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LA는 더 강하고 따뜻한 도시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LA 대형 산불 속에서 빛을 발한 한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재난의 순간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대처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은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선결제 문화를 통한 나눔의 실천은 위기 상황에서도 빛나는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재민들을 위해 밤낮 없이 힘쓰는 한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되어 모든 이재민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